안녕하세요. 작가의 식탁TV 이작가입니다. 우리 초등 부모님들 수능까지 너무 멀게 느껴지시나요? 아닙니다. 금방 중등 오고요. 금방 이제 고등 옵니다. 고등 들어가서 부모님뿐만 아니라 학생들까지 이제 멘붕이 오는 과목, 국어 과목이라고 하죠. 내신 국어뿐만이 아니라 수능 국어에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당황해하는 친구들, 학부모님들까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초등 시기부터 사실은 수능 국어에 대비해서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고 이 로드맵을 잘 짜고 대비를 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초등 시기부터 전략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공부를 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학부모님들의 바람을 알고 나중에 고등 시기까지 어려움들을 알고서 출판계에서는 초등용 비문학 문제집까지 따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옆집에서도 풀린다고 하고 앞집에서도 풀린다고 하고 우리 아이도 풀려야 할까 말까 고민이신 분들 많죠. 자, 어떻게 대비를 해 나가야 할까요? 수능에서 정말 변별력이 가장 큰 과목이 이제 국어 과목이 됐다고 하잖아요. 정말 입시에 있어 가지고 중요한 과목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수능 시험 볼 때 1교시 과목으로 아이들이 이 첫 교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음 과목들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만큼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시기, 중등시기 결코 어렵지 않은 과목이거든요. 국어 과목에 있어서.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와서 모의고사 시험 보고 이제 수능 준비해 나가면서부터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왜 아이들은 비문학 부분을 어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상 학교에서 이 비문학 관련해서는 제대로 체계적으로 좀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범위도 굉장히 넓고요. 내신 국어에 있어서는 일단 범위가 정해졌습니다. 그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외워가면서 암기해가면서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문학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 시기부터 우리가 잘 신경을 써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제대로 독해 나갈 수 있도록 제대로 이해하면서 사고해 가면서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초등 시기부터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생각하는 훈련이 더해지고 이 과정이 이어지다 보면은요, 고등 때 무너지는 일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집에서도 풀린다는데 우리 집에서도 비문학 문제집 풀어야 할까요? 예, 오늘은 이 비문학 문제집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 보통 문제집 풀 때 어떻습니까? 일단은 플래너 짤 때도 계획을 세우죠. 문제 1번부터 몇 번까지 풀고 오늘 5점까지 풀고 그리고 채점하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문제집을 이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이 방법 추천하지 않습니다. 문제 풀고 채점해 나가는 방식의 문제집 활용이 아니라 저는 조금 더 다른 방법, 새로운 공부법을 좀 제시하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문제 풀고 채점하는 거는 누구를 위한 공부일까요? 그거는 바로 채점자를 위한 공부입니다. 선생님을 위한 공부일 수 있고 평가자를 위한 공부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평가자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사실은 공부를 하는 그 주체를 위한 교육을 이어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도 사실은 얼마만큼 사고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 그것을 위한 어떤 평가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맞게 좀 공부를 초등 시기부터 해 나가는 연습을 진행시켜 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현재 신문을 활용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아이들의 독해력을 잡아주고 제시문을 이해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을 키워나가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여기랑 똑같이 사실은 우리가 문제집을 활용해서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왜 초등식이냐? 고등식이 하기에는 너무 늦어요. 주입식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평가가 아니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생각할 수 있게 그 생각하는 훈련을 해 나가야 하거든요. 생각하는 것도 단기간에 이게 되지 않거든요. 계속 도대체 이것은 왜 이렇게 나온 거지? 끊임없이 사고하고 그렇게 생각해 나가는 훈련으로 이어지도록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독해 문제집을 활용할 때 어떻게 활용하라? 생각하기에 초점을 맞춰라.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요약하기 연습까지 해 나간다면 더할 게 없겠죠? 문제집 푸는 거 별 소용없대 해서 뭐 문제집 버리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 제대로 좀 한번 활용을 해보자고요. 앞서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생각하기에 초점을 맞춰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부분은 문제집에 얼마만큼 진도를 빼느냐. 오늘은 5페이지까지 푼다. 오늘은 10페이지까지 푼다. 오늘은 20페이지까지 푼다. 중요한 건 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해시켜 나가는 과정, 내공 쌓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 나가자는 겁니다. 자, 초등 시기부터 중등 시기까지 이 과정 계속 열심히 연습해 나가고 이게 습관으로 자리해 나가게 된다면요, 고등 시기에 얼마의 어떤 시간을 그렇게 오래 투자하지 않고도 국어 과목 충분히 효자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방법들 하나하나 제가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문이 있습니다. 문제집 안에 지문들이 있죠. 문제집의 지문이 좋은 이유는 정말 다양한 분야의 내용의 지문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의 질문에 우리 한번 충실해 보자고요. 하나의 질문에 몰입해서 읽어 나가게 하고요. 그리고 형광펜 들고 핵심 내용 찾아서 밑줄을 긋게 하는 겁니다. 중요 문장 찾는 연습, 핵심 내용을 찾는 연습, 형광펜 들고 밑줄 그으면서 찾는 연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생각 플러스 더하기 연습. 우리 그 오른쪽에 있는 문제는 일단은 걷어냅니다. A4 용지로 이제 가리고 출발을 합시다. 그래서 A4 용지 안에 우리가 새로운 나만의 문제를 한번 출제를 해보자는 겁니다. 생각 더하기 문제 3개를 우리 출제해 나가는 겁니다. 지문 안에 있는 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더할 수 있는 질문을 한 3개 정도 뽑아서 질문하고 답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냐?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 아니고요. 뭔가를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질문. 그러한 질문을 뽑아내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읽은 지문을 얼마만큼 적용할 수 있느냐, 얼마만큼 분석할 수 있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문제를 뽑아내는 겁니다. 적용해서 만약 나라면, 만약 누구라면 적용하기에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추론하기에 질문을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지문이 이제 전체적인 글을 다 담아내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이 글을 읽어내고 그 뒤에 숨어있는 글의 내용을 추론해서 이후의 내용들을 짐작해가지고 한번 생각하고 정리해 나가는 과정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적용해 나가는 질문, 추론해 나가는 질문, 이런 질문들을 해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비판하기의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이 지문 안에 있는 글을 통해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과정을 담아가는 거죠. 이 3가지 질문을 활용할 수 있는데 꼭 3가지를 다 채우지 않더라도 때로는 1가지 질문, 때로는 2가지 질문, 3가지 질문 다 할 수 있으면 3가지 질문까지 해 나가면 좋겠죠. 그래서 적용하기 질문, 그리고 추론하기 질문, 그리고 비판하기 질문까지 이어지면 좋다. 여기까지 질문 더하고 답하는 과정까지 이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요약하기 연습. 문단마다 각각 지문에 나와 있는 문단마다 하나씩 한 문장씩 요약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전체 통으로 지문 안에 있는 내용 전체를 통으로 한두 문장으로 요약해 보기까지 여기까지 공부를 해 나가는 거죠. 문제들은 걷어두고 문제 안에 이제 객관식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문함에 몰입해서 내 스스로가 한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한번 추론도 해보고 나에게 적용도 해보면서 그렇게 사고하기 과정을 이어나가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핵심이 되는 것들을 찾아서 요약하기 과정까지 이어나가면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해주면 좋은 거 무엇이다? 지문 안에 정보를 활용해서 이번에는 나만의 글을 만들어내는 글쓰기로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거까지 이어지고 최종적으로는 마지막으로 무엇을 한다? 이 과정이 끝나고 나서 문제집 안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채점을 해보고,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구나, 이거를 경험해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비문학 문제집 활용해 나가면은 비문학 공부 충분하지 않나. 처음에는 힘들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어렵고 생각하는 과정도 힘들고, 그런데 이거를 자꾸 연습하고 해 나가다 보면은 이게 또 습관으로 자리하고 나중에는 어렵지 않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 방법 문제집을 통해서 한번 활용해 나가는 건 어떨까 싶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희 아이 초1 친구가 풀고 있는 독해 문제집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저희 아이 곧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데요. 예비 초2인데요. 요즘 겨울방학을 맞아가지고 해나가는 문제집입니다.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독해력 비타민 1단계부터 출발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야기해드렸잖아요. 만약에 아이가 책을 싫어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 독해 문제집 안에 지문이라도 읽게 하라. 저희 아이도 그렇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특성, 게임하는 거 좋아하고 유튜브 보는 거 좋아하고 책을 잘 읽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 한참 또 마법천자문 이 책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읽고 하던데, 아직까지는 만화, 그림이 들어있는 책들을 읽어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도 뭐라도 읽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엄마는 굉장히 많이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엄마 또한 아이에게 우리 그러지 말고 그러면은 우리 하나하나씩 이것만이라도 한번 읽어 내려가는 거 어때? 해서 이제 아이에게 내민 게 바로 이 독해 문제집인데요. 독해 문제집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그냥 문제풀이에 집중해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아이가 잘 읽지 않는 아이다. 그럴 경우는 지문을 읽어 내려가면 돼요. 정말 다양한 종류의 글을 읽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차례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문학뿐만이 아니라 비문학까지, 비문학에서도 이제 설명하는 글, 그리고 생각을 나타내는 글들이 있고요. 역사적 위인, 인물에 담겨져 있는 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학, 시, 동화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순서대로 하나하나 읽어 내려갈 이유 없고요. 일단은 목차를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목차를 살펴보면 이제 제목들이 나와 있어요. 본명과 별명, 나는 물이에요. 귀뚜라미 관찰부터 시작해서 물놀이를 안전하게 하자, 학급 문고를 만들어주세요.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글도 있고, 세종대왕 이순신, 그리고 아기구름 공사장이라는 시부터 시작해서 동화로는 피리 부는 사나이, 금구덩이, 은구덩이 등등의 이런 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딱 제목을 보고서 아이가 읽고 싶은 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나 본명과 별명? 이 글 한번 읽어볼래요? 하면 이제 본명과 별명에서 20페이지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20페이지를 이렇게 넘기고서 읽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이름을 갖습니다. 이것을 본명이라고 하는데 하면서 이제 읽어 나가게 하는 거죠. 또 어떤 날은 짧아진 바지? 저 이거 읽을래요? 하면 이제 124페이지로 이렇게 쭉 가가지고 124페이지 쭉 해서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옛날에 부자 영감과 가난한 선비가 한 마을에 살았습니다. 부자 영감과 가난한 선비에게는 딸이 셋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지문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전래 동화이기 때문에 좀 요만큼 깁니다. 요 페이지에서 요만큼까지 읽어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든 읽어 내려가게 하자. 꼭 문제를 풀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게임 이제 10분 하고 싶으면 우리 하나라도 하고 게임하자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독해 문제집 활용하는 방법, 문제를 풀지 않더라도 지문을 읽게 하라. 그냥 무조건 읽게 하라 입니다. 특히 초등 저학년 친구들에게 해당되는데요. 이 시기 우리 친구들 좀 잡아줘야 할 것은 무엇이다? 유창하게 읽기에 있습니다. 잘 읽을 수 있도록, 읽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하거든요. 지난 시간에 제가 거실 공부법 해가지고 집안에다가 이제 엄마 칠판, 아이 칠판, 뭐 형 칠판, 동생 칠판에서 각 구성원에 맞게 칠판을 둬라, 그런 제안을 해드렸잖아요. 칠판에다가 엄마 칠판에다가 있잖아요, 지문 있잖아요. 너무 길어요. 너무 길면은 한 단락만이라도 빈 칠판 안에다가 적어두는 거죠. 그 글에 익숙해지도록. 우리 왜 한글 떼기 전에 엄마들 정말 많이 노력하시잖아요. 그때는 보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뭐 가나, 다라, 마바사, A, B, C, D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 아이들에게 알려준다고 붙이고 뭐 어디다가 걸고 이렇게 노력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글에 있어서도 우리가 게임에만 익숙해지는 어떤 환경, 유튜브에만 익숙해지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글자들에도 좀 익숙해지는 환경을 제공해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읽은 글 있잖아요. 너무 길다 싶으면 단락 하나만이라도 해서 엄마 칠판에다가 적어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이가 이제 거실에서 막 생활하잖아요. 생활하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칠판에 주목하면서 이거 내가 읽은 내용인데 하면서 읽어 내려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거는 이제 아이 스스로 읽게 되잖아요. 보이면은 글자들을 하나하나씩 아이 스스로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더 하나 더 아이가 유창하게 읽어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또 어디에 있냐 하면은요, 어머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뭐 책 한 권을 다 읽어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날 아이가 읽은 지문 있잖아요. 그날 아이가 읽은 지문, 만약에 이 지문이다 하면은 이 질문을 읽고 녹음을 하는 겁니다. 엄마 목소리로. 뭐 요즘에야 워낙 이제 오디오 동화도 많이 생겨나고 해서 아이 잠자리 들었을 때 뭐 동화 틀어주면서 재우고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일단 휴대폰 기능이 워낙 좋으니까 엄마가 이 하나의 지문 정도쯤이야 괜찮잖아요. 읽고 녹음하고 잠자리에서 들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읽었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가 아직은 저학년이기 때문에 유창하지 않아요. 그냥 더듬더듬 한 글자 한 글자씩 읽어 내려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종호의 생일입니다. 종호는 친구들에게, 이런 식으로 아이는 읽어 내려간단 말이에요. 최근에 이제 상담 오신 어머니께서도 아이가 좀 글을 좀 유창하게 읽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막 종호의 생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읽어 내려가고 있다 하면서 막 답답하다 하면서 막 말씀을 하시던데, 자, 이거를 부모님은 이제 그래도 유창하게 읽어 내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에게 정말 유창하게 읽어 내려가는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의미 단위로 끊어 읽고 그렇게 엄마의 목소리로 녹음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종호의 생일입니다. 종호는 친구들에게 선물 대신 과일을 가져와서 같이 먹고 놀자고 했습니다. 생일잔치 시간인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종호네 집에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엄마 목소리로 해서 이 지문 하나를 다 읽어주고, 그리고 그날 이제 아이가 읽었을 거란 말이에요. 다 읽고 나서 이제 잠자리에 들 때 그 엄마 목소리를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읽었을 때는 이렇게 읽었는데 또 엄마가 읽을 때는 이렇게 좀 의미 파악이 되면서 들리네 하면서 아이가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듣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독해 문제집 활용을 그냥 간단하게 읽게 하고요. 그리고 역시 듣게 하는 거예요. 유창하게 읽은 이 엄마의 목소리를 듣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해줘라? 우리 아이가 유창하게 어떤 글을 읽어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좀 읽는 거, 듣는 거까지 어느 정도 됐다 하면은 그 이후에 아이가 나 한번 문제 풀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예, 그때 이제 문제를 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읽기 끝나면 어찌됐건 좀 한번 우리 문제 풀어볼까 해서 유도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해도 좋고요. 이 독해력 비타민 이 문제집 같은 경우는 어떤 점이 좀 눈에 들어왔냐 하면은요,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은 이 문제가 각각 첫 번째 문제는
주제에 관련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 내용 파악에 관한 문제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적용에 대한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틀린 문제 유형에 표시하세요. 주제, 내용 파악, 적용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다른 경우도 설명하는 글 같은 경우는 제목, 주제, 어휘, 추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 제목, 그리고 어떤 글의 중심 생각이 담긴 주제, 글에 나와 있는 낱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 어휘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숨은 뜻을 추측할 수 있는지, 그 추론에 대한 문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생각을 나타내는 글 같은 경우는 핵심어 관련된 문제, 가장 중요한 낱말인 이 핵심어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요. 주제에 대한 문제, 주제를 잘 찾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내용 파악에 대한 문제, 추론에 대한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유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어느 부분에 많이 틀리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아, 우리 아이는 아직 좀 추론이 부족해. 추론 부분에서 많이 틀리는구나. 혹은 아, 우리 아이는 제목 부분에서 아직 제목을 잘 찾지 못하네. 주제를 찾아내지 못하는구나 해서 아이가 어느 부분이 어려운지, 아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어느 부분을 좀 힘들어 하는지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엄마가 좀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목을 선정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이 문제 중에서 제목 부분에서 많이 틀린다 할 경우, 혹은 뭐 주제 부분에 대해서 많이 틀린다 할 경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제 설명하는 글에 있어서는 이제 제목 하면은 이제 각 단락에서 중요한 부분을 찾아내면 되고요. 생각을 나타내는 글에 있어서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 주제를 찾아내면 됩니다. 보통 이제 생각을 나타내는 글의 경우는 그 주제가 제목인 경우들이 많죠. 제가 아이들 글쓰기를 지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함께 하는 것이 한 편의 글을 써 내려가는 겁니다. 한 편의 글을 다 썼잖아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하는 일이 바로 제목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 제목 쓰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도대체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저는 친구들에게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네가 쓴 글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찬찬히 한번 읽어봐. 읽어보고서 네가 마음에 드는 문장 있지? 그 마음에 드는 문장, 세 문장을 골라서 형광펜으로 한번 그어볼래? 그 세 문장을 한번 찾아봐. 일단 마음에 드는 문장, 세 문장 먼저 찾아봐. 문장 3개를 찾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제목의 후보를 좁혀나가는 거예요. 이제 3개까지 좁혀나가는 거죠. 제목이 뭘 적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제 마음에 드는 문장 한번 3개 찾아볼까 해서 이제 제목의 후보를 좁혀나가는 거예요. 각각 내가 선정한 문장을 통해서 이게 제목에 어울리는지 어울리지 않는지를 이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죠. 저는 친구들의 생각이 들어있는 글을 써나가도록 지도를 하고 있잖아요. 생각을 나타내는 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목을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주제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목은 어떻게 선정할 수 있다? 일단은 핵심어를 찾는 거예요. 자꾸 반복되어 나오는 그 말을 찾게 하는 겁니다. 일단은 먼저 핵심어를 찾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고요. 자, 핵심어를 찾았으면 무엇이 보이게 된다? 주제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주제를 통해서 제목을 선정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제목을 쉽게 찾아내는 친구들은 글의 그 구성을 알고 있어요. 처음, 중간, 끝,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했을 때 결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전체의 글을 요약하면서 자신의 주제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죠. 최종적으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그것들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또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처음, 중간, 끝, 서론, 본론, 결론 어느 부분에 들어있다? 바로 결론, 마지막 단락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 알고 있는 친구는 제목은 그럼 어디에서 찾아내면 될까를 알고 있다는 거죠. 결론 부분, 마지막 단락에서 그 핵심어와
그 주제를 찾아내고 그것을 잘 연결해서 나만의 제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우리 어머님께서 도와주시면 돼요. 어떻게? 예, 우리 아이들 제가 강조드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이 가장 좋은 공부, 일기 쓰기, 매일 일기를 쓰게 하시고요. 그리고 일기를 다 썼잖아요. 그러면은 꼭 잊지 말고 제목까지 쓰게 도와주세요. 가볍게 우리가 여기기 쉽거든요. 제목 쓰기, 제목 선정하기. 그런데 의외로 또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일기 쓰면서 같이 제목까지 쓰도록 하라. 그리고 제목 쓰는 게 힘들다 하면 앞서 얘기해 드렸죠. 어떤 식으로 제목 선정하면 되는지 옆에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독해 문제집 활용하는 방법 직접 저희 아이가 풀고 있는 내돈내산입니다. 독해력 비타민 이 문제집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해 나가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